윤 대통령이 잘못했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20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고. 아, 이제 10대도 갈 거다. 그렇죠. 네. 제가 그때도 방송 뭐 한 두세 달 전에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 초반대 떨어져 그때 30%를 회복하기보다는 20%가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크다. 유지도 힘들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정도가 되면 사실상 지금 레임덕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도 버틸 수 있을 때는 또 지지율 추락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뭐 악자가 2냐 1이냐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지요. 특히나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 있는 직후에 있었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다시 최저치가 됐고요. 역대 두 번째죠. 20%가 얼마 전에 한 번 있었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 부정평가가 뭐 또 최고치 70%까지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TK,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여줬던 그 TK에서도 26%대로 30% 선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거 뭐 분석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명백하게 네. 윤 대통령이 잘못했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20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고. 아, 이제 10대도 갈 거다. 그렇죠. 네. 제가 그때도 방송 뭐 한 두세 달 전에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 초반대 떨어져 그때 30%를 회복하기보다는 20%가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크다. 유지도 힘들다. 그리고 그런 정도가 되면 사실상 지금 레임덕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도 버틸 수 있을 때는 적어도 의석이라도 많이 갖고 있을 때.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 인기는 없지만 의석으로 뭘 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당정 관계가 괜찮을 때. 그러니까 합심해서 뭐 할 수 있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지지율은 좀 떨어져도 버틸 수 있죠. 지금 둘 다 아니잖아요, 지금.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의석은 압도적으로 야당이 갖고 있고 여당과의 관계도 지금 매우 안 좋고. 자, 이런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야당은 탄핵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조국 혁신당 대표는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고가 뭐 이제 11월 달로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일본 뭐 사실 뭐 한미일 정상회담 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해놓은 것들이 바이든 나가고 지지탄 나가고 그나마 들어왔던 그 총리도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결과가 참패인데.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을 계승하는 해리스의 승리보다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씩이라도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나마 긍정평가에 조금 높은 게 긍정평가 이유 중 제일 높은 게 외교였는데 지금 외교마저도 위태롭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외교고 거기에 플러스 그 외교로부터 파생된 우리나라 그 산업 위기. 그러면 뭐 미중 패권 전쟁 우리는 세계화에서 가장 득을 많이 본 나라인데 미중 패권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섰는데 그 미국 편에 서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그래도 뭘 좀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뭐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건데 완전히 뭐 지금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받아야겠다 주의잖아. 그러니까 우리 대우를 받아야겠다. 뭐 한국은 완전히 그냥 부자 나라인데 미국 돈 그냥 뜯어가는 존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길은 바이든만 해도 동맹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는 거니까 뭐 좀 그러면서 우리 룸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죠. 윤 대통령이 지금 외교, 안보, 경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급격하게 지금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놓친 거 아니냐, 실기한 거 아니냐. 내수가 지금 뭐 계속 안 좋았다 그랬는데 그나마 수출을 버텼는데 수출이 지금 그냥 안 좋아져 갖고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고가 나오면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세질 거는 분명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큰 위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지율이 지지 기반인 데서도 지금 빠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에서는 본격적인 탄핵 여론전에 나서고 있고 뭐 조국 혁신당은 아예 직접 나섰고 26일에요. 집회는 열었고 2일 날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규탄 장애 집회까지 열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선거 앞두고서 뭐 아주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렇게 야권이 공세를 심지어 더 해요. 그러면 지지율이 더 빠질까요?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건 좀 야당이 너무 하는 거야라는 시각이 없어요. 있지는 않아. 우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군도 부족하고 우군도 아군은 지금 친윤은 계속 숫자가 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수 언론이 공세가 더 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요즘 조중동의 그 사설이나 칼럼 보면 우리 민주당이 되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 그 정권 교체 동의했던 사람들 그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 변할 생각할 거나 돌 맞고 가겠다. 난 하던 대로 하겠다.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건 책임이 큰 사람이 책임감은 전혀 없는.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언론을 통해서 한번 그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언론이 전체가 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언론 전체가 다 대부분 다 지금 비판적이잖아요. 옹호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첫째고 우선 당이 받쳐줘야 당은 이미 뭐 당 여당 대표부터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적 기반 아까 말한 TK에서도 20%까지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기댈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희망은 11월 10일 그 임기 절반 도는 그 즈음에 그 지난 2년 6개월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을 통해서 이대로는 안 가겠다. 대통령실부터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그다음에 인사들도 좀 바꾸고 메시지나 태도를 좀 바꾸고 다만 이제 당과는 좀 거리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뭐 수평적 당정 관계가 안 된다면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런 친윤계 인사들 따로 불러갖고 밥 먹고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서 그 고립시키려고 이것도 밖에서 보면 참 이게 안 좋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뉴스를 보는 제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당대표 중심으로 그냥 하고 원내대표랑 갈등은 그냥 거기는 다 뭐 정치인들이니까 알아서 하면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뭐 메시지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걸 좀 고치면 지금 뭐 그 2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모양을 그 그래프를 그려야 힘이 좀 생기고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몰려 있어요.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지만 해결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주셨지만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정평가의 1위가 또렷합니다. 그 문제만 좀 해결이 돼도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부정평가 이후로 제일 많이 꼽힌 게 뭐겠습니까? 김여사 문제입니다. 이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좀 아까 표현하신 대로 난망해 보여요, 용산이. 근데 그거는 뭐 해법을 찾겠죠. 예. 이미 뭐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활동을 공약대로 자제하겠습니다 정도로도 안 될 것 같아서요. 근데 활동을 자제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외교 활동 같은 거는 이제 뭐 국빈 방문도 있고 외교 국가 정상들이 오면 나가야 되니까 그거는 최선으로 해야 될 그렇죠. 거고 그걸 하려면 제2부속실을 두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다만 제2부속실을 둘 때의 문제는 제2부속실을 두면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옛날 그 대통령 부인이 하는 일반적인 그게 있어요. 예. 뭐 그런 활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고 자제. 최소화로 한다는 건 외교 활동, 그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 이런 정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들에게 늘 컨설팅할 때 하는 얘기가 정치인은 자기와 가족의 문제로 분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의 일로만 분노해야 되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비판이 오면 그렇게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윤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공세적이고 네. 공세적 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대통령이 뭐 옛날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했던 그 얘기가 왜 완전히 이건 뭐 내로남불 아니냐. 그리고 뭐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모든 사람은 나한테 충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당대표는 대통령 부하여야 되고 내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이게 깡패짓 검사냐 그랬는데 사실 뭐 윤리 해부 같은 걸로 당대표도 쫓아내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면적으로 이걸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낮을 것 같고 그 반성 위에서 그런 기조 위에서 그 변화의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의 그 뭐 사과라든가 사과는 뭐 두 가지죠. 첫째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뭐 아내로서 역할만 하고 활동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약속 못 지킨 거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지금 뭐 서울의 소리 때도 그렇고 이번에 그 뭐 최재형 목사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명태균 씨도 그렇고 이런 모든 이슈가 대통령 부인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죠. 물론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물론 거예요. 있죠. 그건 예. 있지만 네. 그걸 이제 실드치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실 이 스마트폰의 시대가 돼서 그렇다고 봐요. 그 파리드 자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흔들리는 세계의 축을 썼어요.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때도 아주 막 추천하고 그랬던 책인데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 흔들리는 세계의 축의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수명은 뭐 사람들 호들갑 들고 위기다 그러지만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교육의 기회는 확대되고 있고 빈곤은 줄어들고 있고 전쟁도 줄어들고 있고 오케이. 테러도 줄어들고 있다. 오케이. 테러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에 사람들이 동의를 못한다. 못하는 거 안다. 왜? 9.11 테러를 봤기 때문에 그 빌딩 두 개가 무너지는 거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지만 옛날에 뭐 폴포트가 뭐 크메르에서 그 200만 죽이는 걸 봤다면 그런 얘기가 그때는 못 봤고 지금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과거에는 수많은 대통령 부인들의 수많은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까? 아니면 동영상을 봤습니까? 그렇죠. 뭘 봤습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그런 점은 필터링해서 나온 것만 봤지 저희가 뭐 진짜 실시간으로 누군가 사인과 통화하는 거 이런 걸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예. 근데 그런 시대라는 거를 정치인이나 다 우리가 이걸 상수로 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는 일반인들 모두에게도 다 해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자기하고 상관없이도 다 나가는 상황이니까 내가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에 의해서 뭐 녹취가 그냥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거를 염두에 안 두셨는지 그게 조금은 속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네. 책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또 전화 통화 또 이런 걸 막 하면 이건 다 공개된다라는 거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런 인식이 있으면 그걸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뭐 그런 거에 대한 잘못이죠. 우리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마다 대표님이 종종 언급하시곤 하시는 그 어떻게 민주주의 얘기랑 그다음에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재밌는 문구가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정당이 패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패배한 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다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분들은 지지율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그 내면에는 이 당에 있는 사람들은 늘 다음 선거를 연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신경 쓰고 다수의 마음을 얻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선거에 딱히 관심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수의 마음을 내가 왜 얻어야 되는데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라는 태도를 좀 더 골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듭니다. 뇌피셜입니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5년 단임제가 갖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단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표현대로 용병이잖아요, 또. 예, 그런 게 있고. 네. 근데 전에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강원대 교수가 대통령제의 그 효용이 다했다 비판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내각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들었던 문제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도 그 책 읽었습니다만 그 강원대 교수의 그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은 사실은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약점, 5년 단임이 갖고 있는 약점, 또 그다음에 소선구제가 갖고 있는 약점, 그다음에 헌법 운영상 문제, 그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 대통령의 문제로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헌법도 운영할 때 예를 들면 선거를 졌어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다수야.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서 총리 추천하시면 제가 그분 총리로 지명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거, 헌법에
반한 것도 아니고 운영상의 묘죠. 맞습니다. 그다음 대통령이 비어 있어요. 경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또 존중하고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그 야당이 반대 국회가 반대가 이게 뭐 청문회를 했는데 부적격이다 이렇게 했어요 국회에서. 그래도 임명을 강행해도 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국회 인준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존중해서 그렇죠. 국회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 제가 다른 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통령의 그 캐릭터에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죠. 아까도 5년 단임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뭉뚱그려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겹쳐서 왔어요, 지금. 겹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네. 그 이해가 지금 없는 분들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생각이 다른 사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인데 이견이 있는 거를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견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가야 된다. 그럼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